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 라이브에 앞서 공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뉴스타파 채널이 해킹돼서 계정이 삭제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현재 뉴스타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계정 복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윤석열이 드디어 내일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처음 내려집니다. 재판 4건 가운데 체포방해 혐의가 첫 선고,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사건 선고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12.3 비상계엄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 판단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국면에서 오늘 주간 뉴스타파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포털 다음에서 지금 현재 라이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화 나눌 분 2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란 특검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조성식 뉴스타파 전문위원 모셨고요. 그리고 내란 재판 모니터링 계속해온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선임 간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뉴스타파 채널이 뺏겨서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두 분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조성식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란 특검 분위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분위기 뭐 좋아요. 또 엊그제 이제 내란 특검 내란 사건 본류에 해당되는 그 재판에서 이제 사형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도 명쾌하고 또 반응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 선고가 나오는 이 체포방해, 특수공무 집행방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란 특검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10년을 구형했잖아요. 그래서 최소 한 7, 8년은 나올 걸로 이렇게 특검 측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내일 사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내란 획착을 정당하기 위해서 공수처 체포를 막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짜고 치고 열었다. 이렇게 보고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재판을 김태일 간사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신 법정 분위기, 많은 법정이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봤다고는 제가 말 못하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보시는 거죠? 정확하게 보신 분도 많은데, 네. 저는 보통 매주 한 번씩은 적어도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갔는데, 사실 재판장 내부의 분위기는 굉장히 긴장감이 없습니다, 일단. 긴장감이 없군요. 별로 긴장감이 없고, 네. 오히려 제가 긴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 다 방청객들이 다 이제 그 지지자분들이 채워지시거든요. 예. 윤석열 지지자분들이 거의 다 채우시고 저는 이제 보통 혼자 가서 이제 조용히 방청을 하고 오기 때문에 사방이 다 이제 윤석열 지지자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조금 긴장을 좀 하는 편이고 네. 재판 내부는 사실 방송을 다 보셨잖아요. 중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좀 어떤 법정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것이 좋은 의미도 나쁜 의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방청객들은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소리를 이제 좀 내면서 재판에 좀 몰입을 방해하고 특히 이제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인이 나오면은 야유를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인이 나오면은 박수도 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녹화된 영상에서는 그런 야유 목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아서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는 잘 몰랐었습니다. 예. 그래도 내일 선고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쨌든 이 나머지 내란 재판에 대해서 일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재판부가 그걸 의식하지 않을까요? 긴장감이 안 느껴지는 의외입니다. 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포커페이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끔 멘트는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태도가 바뀐 적은 제가 난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태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되게 태도 자체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변호인들의 말을 절대로 끊는 일이 거의 없고요. 그 변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법 기술 같은 걸 많이 부리지 않습니까? 지연 전략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제 위헌 재판을 제청한다던가, 혹은 뭐 변론지들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간다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제지를 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많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영상 하나 보시고 얘기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 장면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란 특검이 법정에서 어떤 근거로 사형 구형을 했는지 화면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헌정 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는 한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 및 비판, 언론사 봉쇄를 시도하며 국회 무력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 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제로 침해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함이 상당합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보시고 오셨습니다. 약간 윤석열의 미소라고 할까요? 웃음기 띤 표정까지 지금 잠깐 담겼는데요.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량을 담은 논고문을 읽었습니다. 전 나중에 뒤늦게 아침에 이 영상을 봤는데 혹시 현장에 계셨나요? 이때는 못 있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제 9일에 공판이 나올 줄 알고 그날 갔었는데 그날 다 못 나오고 또 새로 잡힌 기일에는 제가 다른 일정이 또 있어서 그날은 못 갔고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그 특검보께서 중간에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예. 이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방청석에도 자꾸 시끄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기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 위해서 이걸 키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예. 그 감정이 동요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이 약간 어수선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이제 자기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하려는 거죠. 네. 그리고 조 의원님께도 오늘 중앙일보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갑작스럽지만. 그래서 박억수 특검보 얘기가 나온 얘기가 있는데 논고문이 2개였다고 하더라고요. 무기징역, 그다음 사형. 예. 2가지 버전이었는데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사형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사형으로 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럼 맞습니까 이거? 아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좀 말하긴 뭐한 거 없고 어쨌든 처음부터 제가 뭐 이 방송에 나와서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상당히 이제 내란 특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던 사안이고 이게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양형 그 원칙에 따라서 했다는 양형 기준인데 형법 51조에 보면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연령, 성행. 그러니까 성행이라는 게 뭐 성품과 그런 행동, 근데 뭐 범행 후 정황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피고인의 어떤 반성 여부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억수 특검보가 얘기한 대로 지금 반성을 안 하는 피고인이잖아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양형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뭐 어떤 그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그 중에 최저형을 구형을 한단 말이죠. 뭐 선고도 그렇지만 근데 최저형이 알다시피 내란죄는 무기
징역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이 사람한테 체제형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죠. 그렇죠. 없다. 반성의 그러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사형밖에 없는 거죠. 예. 아주 단순 명쾌한 그런 논리 구조를 짰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특검보들하고 조특검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사실은 토론을 했어요. 네. 네, 거기서 어쨌든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고 조특검의 의지가 뭐 강합니다. 처음부터 강했고 이 내란 특검 맡을 때부터. 그래서 윤석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특히 이제 김건희한테 그렇게 휘둘려서 나라를 망치고 외환 혐의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죄 의지가 아주 강했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정도로까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사형을 구형하는데 아무래도 특검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작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우스 특보의 그 논거문에 나와 있지만은, 이번에 동조한 사람들, 장관들부터 해가지고. 예. 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날 12월 3일 8시부터 이제 장관들한테 알리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장관들도 처음 알고 보고 9시부터 이제 비서진들 연락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주변에 수석들. 근데 이 자들 중에 물론 다 오진 않았지만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10시 27분이죠, 정확하게. 그 전까지 단 한 명도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을 안 했다는 게 무엇을 뜻한다고 보세요? 미리 사전에 팩체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아니. 그런 의미 말고. 예. 자,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라도 이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이건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아는 언론이든 주변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거를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내 뜻대로 따라할 거라는 이자들은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그럼 이상민 그다음에 박성재 등등 다요. 조태훈 국정원장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면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 바로 당신들이다. 특검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자, 그전에는 이후의 행동, 그전의 행동 몰랐다 쳐도 적어도 그날 윤석열한테 비상계엄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안 하고 따라갔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고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엄하게 이렇게 경고를 주지 않으면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독재자가 또 어떤 명분으로 비상계엄 어쨌든 헌법상에 있는 대통령 권한이니까 예. 명분을 막 갖다 붙이는 거죠. 물론 이번에 완전 불법이지만 이제 그럴 때 고위공직자들이 또 빠른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검보에 논거에 다 나오는데 이제 그런 취지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압박. 예, 그래 보입니다. 네, 보통 사형을 구형하진 않을 거다라는 이런 분석도 좀 나왔잖아요. 꽤 많았습니다. 그게. 꽤 나왔죠. 네. 네,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 직위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일단. 네. 그래서 사형을 구형해 버리면 일단 직위원 재판부도 강하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의 어떤 것.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국가 활동,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엄을 밀어붙일 때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윤 전 대통령이 했는데 그대로 돌려준 거죠. 네, 네가 반국가 세력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쨌든 꽂혔습니다. 근데 참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일이요. 원래 결심 때 그때 이게 무슨 침대 축구도 아니고 침대 재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나. 법정 필리버스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법정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예, 오전에 이제 갔었는데 네.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가서 이제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노트북을 들고 가서 이제 무슨 말을 하나 일단 타이핑을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노트북을 접었어요. 도저히 그렇게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 김용현 서증조사. 예, 서증조사가 네. 이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따지는 예.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이야기가 다 이미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사라기보다는 그냥 억지를 이제 부리는 건데 예. 핵심 논리는 이거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변호인단 측이 공격하는 거는 이제 공수처가 처음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내란죄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죄도 내란죄를 소사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불법이라는 걸 엄청나게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개시가 불법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했던 거 다 불법이고 그리고 체포영장 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수사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장하는 논리는. 그 얘기를 8시간인가요? 이 얘기를 했던 걸 계속 또 하고 계속 또 하고 계속 또 합니다. 이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 내내 해왔던 얘기거든요. 이제 레퍼토리를 외우겠어요. 이제 외우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뭐 이거 받아칠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이제 공수처 검사가 수사 검사가 재판장에 나와서 공소유지를 같이 한단 말이죠. 또 그걸 가지고 그거는 이제 특검과 검사의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수사 검사가 직권하면 안 된다면서 또 이것도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나왔던 증언도 다 불법 증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을 동안 넘게 해왔던 재판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많이 치셨을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건 다 영장이 나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다 법원이 이미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그 영장으로 압수가 된 증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른 법정에 와가지고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명백한 꼼수 아닌가, 시간 끌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원님께서도 뭐 기자 생활 하시면서 재판 많이 들어가셨겠지만 이런 결심권만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아주 희귀한 장면이죠. 네. 변호인들의 그 면면도 아주 정말 특이한 그런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표정이 다양하고 웃는다거나. 말도 뭐 최소한 논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보면서 실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관련 재판 보면서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윤석열 재판 타임라인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본안이 들어간 그 사건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먼저 12월 3일부터 좌측에 저희가 좀 표기를 해놨죠. 헌정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열 하루 뒤인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9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죠. 구속은 그 전에 됐고요. 그러다가 4월 4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4일에 내란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 출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석 달간 걸석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6일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받았다. 이게 저희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1월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이죠. 네, 내일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걸석 재판 그때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하나의 정치사법 드라마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 중심에 지기현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법 불신을 좀 야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 거는 2월에 구속 취소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조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그건 뭐 다들 아는 일이에요. 정확하게는 아마 3월일 거예요. 3월. 네, 2월. 3월이군요. 네, 근데 뭐 우선은 이제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사실 좀 판사들 중에도 약간 튀는 판사, 독특한 판사, 좀 기행 뭐 이런 게 좀 알려져 있고요. 뭐 저도 좀 아는 일화가 있는데 뭐 개인적인 일화라서 그렇고 하여간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발표가 나올 때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는 그게 나올 때 형사소송법을 제가 정말 몇 번을 다 뒤져봐서 관련 있는 건 전부. 응? 이 뉴스타파 또 기사를 쓰기 위해서라도 그랬는데 도저히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현직 판사가 왜 무슨 근거로 법 규정이 없는 걸 어떻게 계산하나?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법조계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는 있었다는 그 전부터 이게 피의자한테 불리한 사실은 이 규정이다.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날 오후에 구속이 됐는데도 하루 그냥 저걸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뭐 재판 일수 이제 그 실형 뭐 이런 거 따질 때 이제 그 기간만큼 빼주는 건데 구속 일수를
그래서 피지아한테 분리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로는 시간 단위가 맞긴 해요. 근데 예.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날짜로 하게 돼 있거든, 법에. 예. 그래 놓고 갑자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와서 또 우리가 약간 설마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직위원은 자기 스타일대로 한번 자기의 나름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번에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던졌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걸 당연히 네. 항소할 걸로 생각했다는 예, 거지. 예. 그 얘기 들으셨죠? 예, 맞아요. 이미 그 당시 결정문에도 그 언급이 있습니다. 예. 근데 좀 가봐야 된다. 그게 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사전에 또 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걸 이제 심우정 검찰이 심우정이 덥석 받아가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네. 항소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즉시 네. 선고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커진 건데 뭐 황당한 거죠 한마디로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어떻게 대법원에서도 아무런 그 어떤 징계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이건 참 많은 너무나 시민들이 의아하다. 놀랐을 거. 그때가 또 네, 주말이었기 네. 때문에 더 기억이 또렷하게 나는데요. 사실 직위원 재판장이 이 시간 끌기 이 전략을 쓰고 있는 변호인들한테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재판 많이 가셨겠지만 이 직위원 재판관의 재판 지휘라고 할까요? 이걸 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말로 조금 황당하고 좀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판하기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들 네. 때도 있었을 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9월인가 8월인가였을 거예요. 이제 김용현 변호인단이 이제 직위원 재판장을 기피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불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같다고. 근데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냥 핑계인 것이고 뻔하게 그거는 그때 마침 윤석열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 나올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그 이제 윤석열 단톡방 있잖아요. 그 방청자 단톡방. 거기서 이제 윤석열이 2번, 3번 계엄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그 증인이 나오기 전에 이 재판을 파토를 내려고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재판 지원의 의도가 뻔하면은 재판장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즉석에서 각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논의해보겠다 하면서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재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2, 3주가 또 허비가 됐습니다. 김용현 재판이. 예. 그때 이거는 정말로 좀 이건 선을 넘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피 신청인데 즉석에서 직권 기각을 안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직위원 재판장이 변호인단한테 이거 요청을 하죠. 철회해달라. 철회하시는 게 어떠냐. 그 사정을 해가지고 김용현 변호인단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이제 3주 만에 재판이 재개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법정의 재판장의 권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너무나 강하게 받고 또 그런 것들도 국민들이 또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 법원이 저렇게 재판하는 곳인가 이런 의식이 굉장히 좀 많이 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말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미 사실은 이제 통과됐잖아요. 예, 통과됐죠. 근데 이제 이미 기존에 그 맡은 재판에 대해서는 네. 그냥 일단 두고 다음 새로 설치되는 내란 재판부는 앞으로 20부터 이제 기소되는 정하는 걸로. 예, 네. 기소되는 거 아직 배당되지 않은 내란 혐의 뭐 이런 예, 거에 예. 대해서만 본다 뭐 이렇게 정리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워낙 불신이 이제 심하니까 국민적인 여론이 그리고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예. 일반적인 판사의 어떤 그런 기본 소양에 비춰봐서라도 예. 재판 진행을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예.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재판 진행 뭐 여러 번 뭐 과거에 들어봤지만 저런 재판장은 정말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결 방해가 없었다는 윤석열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어떤 장면들, 증언들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뭐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곽종근 예, 일단 뭐 전 곽종근 특전사령부, 네. 곽종근하고 윤석열하고 몇 번 설전이 있었잖아요. 예. 윤석열이 계속 이제 국회 그 병역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게 뭐 계속 이제 뭐 내가 언제 뭐 끌어내라 그랬냐 뭐 이러면 그냥 치안 유지용이라는 뭐 심지어 뭐 그 보호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곽종근이 이제 듣다가 몇 번 열받아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한동훈 총살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어? 이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이제 비상기업 내란이 성공했으면 아주 권력자가 됐을 여인영 방첩사령관
예. 사실 이제 모든 권력이 이제 글로 쏠리게 돼 있는데 옛날 이제 그게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인영하고도 그게 너무 웃겼잖아요. 그 여인영 욕을 윤석열이가 여인영 없을 때 막 해댔잖아요. 저 무슨 수사에 시우자도 모르는 예. 뭐 해가면서 ABC도 수사에 ABC도 모르는 무슨 어디다가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체포 요청을 하고 그 자기가 이제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놈이 어떻게 방첩사령관을 했다는 거냐 막 그런데 그 다음 재판에 여인영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 재판에. 그래서 이제 특검보가 딱 아주 작전을 잘 짰더라고. 바로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막 욕한 거를. 예. 저기 여인영 앞에서. 여인영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 이상하게 벌어졌죠. 적은 표정을 지었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지시를 안 받고 한 거냐? 응? 윤석열이 이제 그래 보면 그러니까 여인영이 처음에는 뭐 무슨 말씀인지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이제 특검보가 재차 명확하게 질문하니까 여인영도 곤란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지시 받는 입장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 뭐겠어요? 다 시켜서 나는 했을 뿐이다 이거잖아요. 그 말이죠. 예, 그거가 아주 뭐 거의 윤석열에 대한 카운터 펀치고 특검의 전략이 저는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사실 그런 장면이 있으면 옆에서 변호사가 말려야 돼요. 원래 변호인이 거기 있는 이유가 당사자는 피고 당사자는 막 이제 감정에 휩싸여서 막 이렇게 헛발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걸 하면 원래 변호사가 옆에서 말려야 되는데 윤석열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 옆에 변호사들이 다 검사 시절 자기 부하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주로 이제 윤갑근 예. 변호사 그때 이제 과거 이제 그때 우병우를 수사했었던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 출신인데 다 그때 검사 시절 부하들이니까 말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재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딱히 윤석열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나올 때보다 이제 자폭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자기 밟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변호인단의 전략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좀 문제다. 그런 좀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후 변론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자기 정당화만 하고 자기 그 재판부 설득을 보통 해야 되는데 최후 변론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재판부에. 근데 지지층에 대한 어떤 정치 연설 같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셨나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말이 계속 똑같아요. 자기가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그쯤 되면 이제 재판부도 어떤 말을 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직원 재판장조차도 계속 반복되는 말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자기도 이제 다 외우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지자들한테 자꾸만 자기가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어필을 하려고 일부러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유세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조 의원님께서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망상과 소설, 뭐 이런 단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최후 진술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예. 뭐 사실은 본인이 망상에 젖어서 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지금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윤석열은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본인한테 불리한 그런 것만 쌓아왔고 지금까지. 또 하나 덧붙이면 변호인단들도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이 재판에 이기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애초 사실상 싸우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 보호하기가 힘든, 방어하기가 힘든. 거기다가 변호인단의 구성들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뭔가 일치된 이런 게 없어요, 방향성이. 그냥 각자 떠들어요,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완전히 콩가루고 자기들 딴에는 뭐 정신승리로 뭐 웃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단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각자의 정치적인 어떤 또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서 윤석열 본인이 제일 문제지만 거기에 변호인단까지 합세해서 아주 그냥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또 내일 선고가 있을 텐데 관련 영상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특검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0년을 구형했는데요. 당시 화면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던 피고인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적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형해화하여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후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무단 폐기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인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시도한 사안입니다. 이상의 선고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관련 재판이 뭐가 있냐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란 관련해서 총 4개잖아요. 한 가지 또 좀 추가를 하자면 예.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도 좀 내란 재판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재판이 이제 계엄 국무회의의 성격이 주된 쟁점이거든요. 예.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그런 정당성, 합법성 이것이 주된 쟁점이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재판 결과가 또 이제 내란 재판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 또 한덕수를 이제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한덕수 재판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고가 나거든요. 네.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 재판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 그 당시에 국무회에 들어갔던 사람들 재판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봐야 이 맥락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조 의원님께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조특검이 재판을 이렇게 구성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재판을 구성한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예. 지금 이제 내일 선고가 이루어지는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실의 그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체포를 방해한 거잖아요. 공수처가 때 체포 나섰을 때. 그게 이제 주된 혐의인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사건에 대한 또 선고가. 자, 윤석열이 어쨌든 직위원회 그 석방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했는데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김용현 다시 구속 연장시키고 그죠? 하루 더 있으면 사실 풀려날 뻔했는데 김용현 그대로 묶어두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일 이제 선고가 되는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이제 7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기소가 내일 그 선고가 있는 재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게 근데 구속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법적인 구속.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일 정확하게 내일 모레까지일 텐데 만약에 이게 그때까지 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구속 기간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기소한 지 풀려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판을 좀 서두른 게 있어요. 다른 재판보다. 물론 이제 본 재판보다는 이게 쟁점이 좀 적기도 하고 한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게 윤석열이 어쨌든 석방되는 거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자 1차로 내란 특검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을 다시 계속 묶어둬야겠다고 작전을 짰던 게 1차 뭐 이름 붙여서 1차 저지선이라고 한다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하던 때 그때 일단 다시 재판부에 구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구속돼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다시 구속이 또 다시 선정이 그때부터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차 작전이었고 다행히 근데 1차 작전에서 성공이 됐어요. 이적재 영장이 나왔죠. 그렇죠. 나오는 바람에. 근데 그게 그때 안 됐으면 이제 이번에 이걸로 이 재판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여기서 실형 선고가 나오게 이 작전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백대현 판사도 그거를 염두 당연히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검찰 쪽하고 재판부가 맞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법 기술을 좀 부렸다고도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려면 뭐 잘 아시겠지만 재판이 진행될 때 이게 늘어지는 게 양쪽이 일단 증인 예. 문제로 엄청 늘어지거든요. 네. 증인을 서로 몇 명이나 집어넣고 또 거기서 합의를 몇 명 하고 막 특검이 증인을 줄여버리면 재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뭐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지금 윤석열에 대한 재판 선고가 나오게 그렇게 짠 거죠. 6개월 지나기 전에.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백대현 재판부가 뭐 추가 기일 연장 같은 걸 받아주지 않고 그냥 선고까지 밀어붙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랑은 조금 다른 많이 모습이었어요. 다르죠. 네, 다른 모습이었어요. 좀 서두르는 느낌? 좀 대조적인 모습 보였는데 맞나요? 그럼?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이제 늘어지면 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원래는 사실 형사 사건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경우에는 네. 이번 그 백대현 판사처럼 그 구속기간 만료 전에 판결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무죄면은 불법으로 갇혀 있는 것이고 유죄면은 이제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게 사전 구속되고 있는 걸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기현 판사는 3월에 그때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을 때에도 이미 재판 기일을 12월까지 잡아놨습니다. 이미 구속기간 내에 끝낼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12월에도 원래는 이제 12월 말에 끝내겠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근데 12월 되니까 늦어질 것 같다. 1월에 몇 개 잡겠다. 그래서 잡은 게 9일인데 사실은 1월 9일 잡을 때에도 이미 지기현 판사는 예비 기일을 몇 개를 잡아놓고 있었어요. 한 13일, 16일, 19일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듣기에는 이거 미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재판장이 여지를 두고 있구나. 그럼 미뤄야겠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백대현 판사 재판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계속 늘어지고 있다고, 예.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피고인 측에서. 예. 근데 체포방해 작전에서 윤석열의 핵심 논리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내가 저항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에서 이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 본안 재판에도 굉장히 크게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백대현 판사의 어떤 선고? 좀 예상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예. 유죄 선고에 이미 심증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예, 유죄 선고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재판 진행한 그 태도를 봐도 예. 과정을 보면 지기현 판사한 대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란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범죄에 대한 관련된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금 백대현 판사가 하는 그런 진행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보면 뭐 온 국민에게 알려졌지만 단호하고 아주 엄정한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변호인 측에서 불필요한 예. 뭐 이의제기나 자꾸 뭐 얘기하고 이런 걸 끊어버리잖아요. 지기현하고는 그런 면에서 아주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그래서 내일 뭐 자기들이 구형한 거에 거의 뭐 근사치를 예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재판장이 지기현이다. 예. 이러면 특검도 마음을 못 놓겠죠. 뭐 우리가 너무 지기현을 개인적으로 뭐 비판하는 거긴 한데, 근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만약에 내일 뭐 선고에서 뭐 좀 이상한 적이 나온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진행한 거와 그런 태도와도 안 맞고 또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김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논점이 하나 있고, 그죠? 그 체포영장 그 부분은 이제 적법하냐 뭐 안 적법하냐. 근데 그거는 근데 따지기 시작하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그 근본적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내준 영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그 부분은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뭐 나중에 뭐 그거까지 무슨 뭐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쪽 윤석열 측 논리가 이게 계엄이 곧 내란이냐, 응? 걔들 그쪽에서 계속 이걸 주장했잖아요. 네. 아니 계엄하고 내란은 별개 아니냐. 내란에 대해서는 아직 법정 결론이 안 나왔다. 예. 그러면 지기현 재판부에서 이게 나와야지, 내란이라는 결론이 나와야지 선고가 나오면서, 그래야지 이제 이런 체포방해 이런 부분도 불법인지 아닌지 연관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또 계속했어요.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그것도 뭐 시간 끌기 전략이고 네. 나름 논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백대현 판사가 이미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내란인지 아닌지 계엄이 그건 상관없다, 이 재판은. 응? 예. 피고인 네가
법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았냐 안 막았냐. 체포를 방해하는 건 현행법 위반이잖아요. 예. 권력 남용이고 이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훼손이다. 이 논리를 이미 폈어요. 재판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에 맞는 걸맞은 그런 선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일 그 다루는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주된 혐의는 체포방해. 네, 체포방해, 공무 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인멸. 직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선거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형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본안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좀 분위기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검정한 판결을 내릴까라는 의심도 좀 들거든요. 이게 참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직위원 판사라고 하는 변수만 제거하고 보면, 빼고 놓고 보면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증언과 이제 물적 증거가 너무 많고요. 윤석열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증인들은 다 공범들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공범인 뭐 이제 여인영, 이제 박안수, 이진우,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만 윤석열에게 좀 부합하는 증언을 했고 그 외에 나머지 군인들이든 경찰들이든 다 나머지 증인들은 다 윤석열에게 불리한 쪽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건 증언과 증거가 워낙에 명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직위원 판사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또 이 내란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쌓아온 판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두환 신군부의 그런 쿠데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을 내려온 그런 또 이제 판례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좀 직위원 판사가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조 의원님께서도 어떻게 예상하실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사형이 구형됐지만 네. 이게 2월인가요? 선거가 2월 중순인 걸로. 2월 19일로 나왔죠. 네, 그때 어떤 이제 결과가 아마 나올까? 판사 이제 2월에 이제 보통 법원 인사가 나거든요. 네. 인사 나기 전에 아마 이제 선고를 하는 건데 일단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제 부담도 크고 뭐 결국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잖아요. 이제 네. 물론 이제 뭐 무죄 그건 정말 뭐 아주 그건 정말 나라가 뒤집힐 일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무기를 예상해요. 예. 재판부에서는 하나 낮춰서 무기징역 선고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도 뭐 아마 대체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의외로 또 직위원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특별한 우리 예상치 못하는 그런 예. 걸 또 역으로 봤을 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네? 또 내다보시는군요. 네, 그건 뭐냐면 그간의 어떤 그 쏟아졌던 비난이 있잖아요. 네. 그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도. 네. 그리고 실제로 처음 재판 진행할 때하고 조금 뒤로 가면서 보면 조금씩 이제 막 변호인 쪽한테 막 화도 많이 내고 막 자꾸 이제 그런 걸 좀 의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의외로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아주 가능성은 전 뭐 그래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리고 이제 그 명분은 내가 피고인 측 변론을 충분히 들어줬다. 내가 국민들한테 그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예능 재판 무슨 개그맨 재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 재판이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그냥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약간. 왜냐하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다 허용해 주잖아요. 다. 자 이렇게까지 다 하고 내가 내리는 결론이다. 이러면 어떤 또 명분이 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간의 자기 때문에 자기하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 조희대 이 사법개혁의 명분을 줬잖아요. 예. 사법부 흔들기가 매우 심해졌고 또 그러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사법권 독립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예. 그러면 거기에 어떤 중대한 원인을 초래한 사람으로서 어떤 조직 논리 차원에서도 이거 좀 엄하게 해야겠다. 뭐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혹시 뭐 사법부 지휘부하고도 만약에 교감을 한다면 뭔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 조직 논리를 위해서 조직 논리 차원에서 이 국면을 좀 뭔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 가장 좋은 카드는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거죠. 예. 뭐 어떤 그런 사법부의 상황에 따라 정무적 판단도 고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봐요. 조희대 재판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느닷없이 그렇게 했던 걸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좀 법논리로만 이게 가지가 않으니까. 네, 그 간사님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 그게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그냥 쭉 형생활을 할 텐데. 맞아요. 내용적으로는 뭐 그거나 그거 아니냐. 예. 어차피 집행 안 하니까. 예.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무기징역은 이제 가석방이 가능해요. 예. 20년인가 성실하게 예. 수감생활 하고 이런데 이제 사형은 일반적으로 거의 진짜 특히나 내란죄에 의한 그는 제가 아마 법리적으로도 그건 힘들지 않나 하는 게 있고 어떤 사면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집행은 안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 역사적 어떤 판결이기 때문에 이 사형과 무기징역은 예.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죠. 예.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게 사법개혁의 어떤 불씨가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재판장들 태도라든가 또 그리고 생중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판의 모습들이 계속 국민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개혁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죠. 지금 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직위원 판사 한 명의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도 많이 봐왔고 경호처 간부들이 기각되는 것도 많이 봐왔고 또 특히 무엇보다 이제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죠. 구속 취소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이제 파기환송 사건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온 국민이 저는 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강렬하게 체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법개혁 논의가 좀 크게 나왔던 건 사법농단 때 좀 많이 나왔었죠. 예. 근데 그때는 이게 좀 아무래도 법원 안의 일이기도 하고 조금 지지부진하게 갔었는데 이제는 이게 모든 국민이 이것이 나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당장 이제 국민이 만든 대선인데 그 대선을 이제 대법원의 판결 하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효가 돼버릴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특히 이제 그런 국민들의 어떤 이런 법관들의 어떤 특권 의식 같은 거, 이런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특권 의식이나 혹은 선민 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생생하게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어떻게 투명하게 임명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법관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임명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뭐 대법관 증원이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나 또 법원행정처 폐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기현 재판장 관련된 영상이나 기사 보면은 아니 AI한테 재판을 맡기자 뭐 이런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뭐 칼럼 같은 것도 좀 네. 쓰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잦은 영장 기각, 예. 고무줄 잣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저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은 당연히 이제 이 시대에 이제 거의 지상과제처럼 이제 됐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나 그런 것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것은 사법개혁이 자칫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조금 저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이제 통과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사법부도 물론 이제 뒤늦게 그걸 이제 좀 막아보려고 한 건데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사실 방안을 또 내놨어요. 전담 재판부 방안을. 근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하고 사실 내용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물론 개혁 대상이지만 이제 예를 들면 문영배 전 이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법부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 불신이 워낙 국민적인 불신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 판사들을 전부 다 문제 있는 그런 판사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신중하게 좀 추진할 필요도 있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아마 계속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이와 같은 대화가 많이 오가겠지만 특검의 수사 그리고 특검의 재판 운영 상황 이런 걸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는 목소리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특검 수사를 지금 다시 한번 보자면. 그리고 계속 특검이 재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간지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시죠. 세월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제일 아쉬웠던 거는 외환 혐의 관련해서 노상원의 혐의를 좀 더 밝히지 못한 부분. 이거는 근데 특검 쪽에 취재를 해보면 특검도 꽤 노력은 했어요. 예. 심지어 그 이제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서 플리바게닝이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충분히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면 좀 뭔가 좀 진술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되면. 왜냐하면 자기 죄를 거기에 대해서 안 묻겠다고까지 하는 거니까 네가 진술만 좀 해주면. 근데 노상원의 수첩이라는 게 사실 뭐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린 일종의 계엄 이제 비상계엄 기획안인데 2년 전부터 작성해놨던 1년 전부터 기획안인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중에 이제 뭐 실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냥 모의 단계에서 그친 거 사실 많죠. 근데 거기에 누가 얼마나 개입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모르는 지금 다 파악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주인공이 노상원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끝내 그 입을 여는데 실패했다는 부분 그리고 노상원도 철저하게 끝까지 이 방어를 아주 철통 방어를 했는데 그 동생인가 형이 하여간 또 변호사로 붙어가지고 더 아주 그냥 뭐 나중에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온갖 작전을 썼는데도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좀 아쉽다. 예, 그건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불기소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수본으로 물론 넘겼어요. 그 부분은 후속 수사로 넘기긴 했는데 여기에 또 특검에 좀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이건 이제 뭐 밖에서는 사실 비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이제 항고 취소잖아요. 그렇죠. 항고를 안 한 거잖아요. 항고를 취하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사건 구조가 지난번에 즉시 항고 포기한 거 있잖아요. 즉시 항고가 아니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한 거 있죠. 예.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뭐 이런 교감을 통해서. 그게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이제 좀 사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불법이냐. 근데 심우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내용은 상당히 비난받을 만하고 일반적인 원칙에 안 맞지만 적어도 회의는 거쳤거든요. 근데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할 때는 아시다시피 그냥 일방적인 결정이었어요.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 뭐 자기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바로 거기 항의하면서 옷 벗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건 구조에 대한 특검의 고민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뭐 특검은 어쨌든 좀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그래도 만약에 심우정을 기소를 하고 갔으면 특검이 받는 좀 그런 불신 비판에서 조금 더 덜해졌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어요. 아무리 뭐 그런 법적인 좀 고민이 있다고 쳐도 물론 이제 국수본에서 또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예.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정확히 두 개의 포인트, 말씀하신 두 개의 포인트가 정확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약간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외환 유도제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상원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중에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어떤 그런 군사기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기소의 폭을 이제 최소화했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 안보나 이런 이제 국방 이런 분야에서의 그 어떤 지나친 기밀주의 때문에 기밀주의와 또 이런 그런 비민주적인 성격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우리나라 현대사에 많은 그런 암흑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런 국방 부분이 국민의 관심에서 차단되었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이번 일반 이적죄 사건이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건일수록 더 조금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책임을 더 밝히고 또 그 과정을 가능한 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앞으로 이제 국방의 어떤 민주화, 안보의 이제 민주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부분의 기회가 사라진 것은 좀 많이 아쉽다. 특히 안 그래도 이번 일반 이적죄 현황은 재판이 다 비공개예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공소장도 비공개고 앞으로 증인신문도 다 비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잘못해서 전려됐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소수의 기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 사람들이 들어가서 감시할 수 있고 이런 건 그 여지가 없나요? 다 쫓아냅니다. 증인신문 시작되면 아무도 남겨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안보의 그런 불투명성 이런 거가 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또 합참 멤버 중에 아무도 기소가 안 되었다는 것도 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합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김용대 사령관과 이제 용산 대통령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합참도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합참에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검찰 부분 이제 심우정 총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고 특히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출범된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못 믿으니까 특검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이 사건에서도 내란 사건 수사에 검찰 초기 수사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검찰총장 심우정이 직접 나서서 김용현을 국가수사본부보다 먼저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죠. 막 본인이 직접 대검차장 전화하고 민정수석하고 통화하면서 김용현 나오라고 해라. 검찰이 먼저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왜 그렇게 먼저 기를 쓰고 먼저 하려고 했는가? 새치기를 하려고 했는가? 사건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김용현과 윤석열이 구속 만료로 풀려나려고 할 때 검찰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뭘 더 이제 뭐 추가 수사를 한다든지 추가 구속 영장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시도가 아예 없었죠. 그런 검찰의 어떤 초기 수사의 그런 불성실함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번 특검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그런 거는 아쉬운 점입니다. 네. 참 어쨌든 내란이 벌어지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극단적인 분열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건가? 해소가 될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한테 아직도 숙제가 많이 있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아주 큰 숙제라고 예, 봅니다. 이게 글쎄요. 이게 이런 내란 해소 과정을 잘 겪으면 우리 사회가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갈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것도 뭐 한번 기사로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란 청산, 내란 극복이 이제 국민적인 과제고 뭐 당면 어떤 과제인데 이게 이제 좀 계속 이제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2차 특검까지 또 지금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이제 몇 달간 또 이제 그렇게 갈 텐데 사실은 이런 내란 청산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이런 걸로 가야지 맞잖아요. 사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어떤 통합 문제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걸 또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분열과 대립이 좀 더 심해졌다. 이 부분은 뭔가 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고 좀 더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내란 청산은 하지만 당연히 그 방향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좀 합리적 이성적인 목소리도 무조건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뭐 저쪽 편이야 뭐 이런 거 이거 아주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감시와 견제도 좀 있어야겠고 이게 사실 집단 극화의 문제가 점점 사실은 좀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지금 완전히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완전히 거의 뭐 망동 수준으로 가고 있고 또 진보 일부에서도 이게 도구마에 빠진 듯한 그런 또 모습도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 같아요. 자, 우리가 소위 우파 뭐 이쪽 시각에서 보면 우파 또는 보수 또는 뭐 극우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게 가능해?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공존하면 안 돼? 이런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저는 질문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는 이런 발판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것이 안 되고 그냥 뭐 어떤 척결 자체로만 끝나고 어떤 이런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참여연대에서도 이런 토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법적 심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결국에 이걸 발판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져야 될까? 나아질까? 이게 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양극화 문제가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내란 재판에서 약간 좀 어떤 추세가 보였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윤석열 지지자분들의 그런 어떤 이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회의 세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눈에 띄게 규모가 약해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나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주장의 강도와 밀도는 오히려 점점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작아지지만 점점 더 주장이 심해지고 더 우리 사회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제가 같이 방청 가서 기다리면 같이 대기줄 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예. 근데 그분들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다 이제 정상적인 어떤 뉴스나 이런 데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아니고 다 어디 개인이 하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이제 SNS 방이나 이런 데서만 이제 뉴스를 보시고 그런 것만 이제 사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거를 윤석열도 딱 보여요, 그게. 윤석열 최후 진술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뭐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뭐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제 미디어를 본다면 나올 수가 없는 현실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네. 이제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좀 극우 이제 미디어의 문제가 점점 더 조금 우리 사회에 좀 안 좋게 하나의 어떤 고름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걸 또 해소하려고 하면 또 이제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클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법제도가 우리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결론과 과정을 내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란 재판에서 정말 좀 하나의 전 변환점이라고 할까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생중계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방송중계가. 이런 재판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예. 내란 특검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또 가장 또 민감하게 또 주장했던 게 또 이런 중계 조항이에요. 네. 바꿔 얘기하면은 이런 걸 통해서 온 국민이 이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입체적인 사유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재판장이 마지막에 결론만 읽어내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정말 이 과정을 다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또 공화국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내란을 어떻게 종식하려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우리 사회가 더 좀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청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가능하게 했던 토양들, 이런 극우가 양성할 수 있는 토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치유해 나갈 것인가, 회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사회적인 고민이 앞으로 많이 중요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고민의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역할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고 선배도 지금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정말 판단, 재판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다시 새삼 드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부를 사법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지금은 뭐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서 사법부가 이번 여러 내란 관련 재판에서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고 결과를 그때 다 내놓으면 그게 어떤 진정한 이제 국민 통합으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중계를 통해서 되게 불신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식의 중계가 많아진다면 사법부의 불신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법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거의 1시간가량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끝내기 전에 참여연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거 재판 모니터링 하신 게 이제 꽤 됐잖아요. 그렇죠? 매번 거의 법정을 간사님들과 여기 활동가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참석하고 정리하고 주간 리포트까지 내시는 거 맞나요? 예, 이게 처음에는 이 재판 초기에는 방청을 이제 추첨을 했었어요. 추첨을 했는데 그건 이제 순전히 운이니까 제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 이제 저희 동료 간사들이 다 같이 이제 응모를 해가지고 되는 분이 가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재판을 방청하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처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죠. 지루하고 법정 용어도 잘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시민들에게 쉽게 좀 알려보자.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제 주간 재판 리포트인데요. 이게 이제 35호 이번에 이제 내일 선고 결과가 나온 것까지 보고 아마 이제 시즌 1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로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도 물론 저희가 2심과 3심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대로라면 다 올해 안에 다 확정이 됩니다. 왜냐면 3개월로 지금 항소심 기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재판부에게 정의로운 결론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올 한 해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고생 생각입니다. 많으시네요.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저도 재판 3시간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저희가 참 졸기도 좋은 곳입니다. 거의. 따뜻하고 예, 조용해가지고 네. 그리고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성식 의원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내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특검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올 때마다 종종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재판부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정질서와 국민을 위협한 이 내란 범죄에 대한 판단은 법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